퇴직금을 아들에게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70대 가장이 있었어요. 아내는 새벽부터 식당 설거지를 나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하루의 전부였지요. 지쳐온 마음,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찬 밤. 세상에 자신만큼 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도 똑같은 절망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더 놀라운 건 그가 그 절망 속에서 찾아낸 한마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 하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새벽 4시, 좁은 전셋집 베란다. 70 된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담배가 반쯤 타들어갈 때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38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꿈이 있었지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손주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젊어서 못 누린 것들을 이제야 실컷 해보자 싶었어요. 통장에는 퇴직금 2억 원이 들어있었고 연금도 나올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남자의 이름은 박종수. 38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까지 올랐고 업계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베테랑이었지요. 명함을 내밀면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명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딘가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요. 이제는 그 명함을 꺼내볼 일도, 꺼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꺼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나간 영광은 현재의 비참함만 더 도드라지게 할 뿐이니까요. 종수 씨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새벽 운동 나온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히 걸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자신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요. 예전 같으면 경로당쯤이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사 출신이 무슨 경로당이냐, 골프장이나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로당에 가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물을 겁니다. 요즘 뭐 하시냐고, 아들은 뭐 하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종수 씨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틀고, 점심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후에는 낮잠 자고, 저녁에는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그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아내는 새벽 5시면 집을 나섭니다.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거든요. 설거지하고, 채소 다듬고, 바닥 닦고, 67 나이에 허리가 아프다면서도 꿋꿋이 출근하지요. 종수 씨가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좀 쉬어. 종수 씨가 말하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움직여야 건강하지.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아내가 일하러 나가야 하는 게 자기 탓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랬지요. 퇴직금 2억 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들 정호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43살.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다가 5년 전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겠다더군요. 요즘 치킨이 대세라면서요. 아버지, 가게 하나만 성공하면 금방 갚을게요. 종수 씨는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가게가 망했습니다. 입지가 안 좋았다나요. 정호는 두 번째 가게를 열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확실해요. 역세권이에요. 또 5천만 원. 두 번째 가게도 망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배달은 잘 됐지만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남는 게 없었다더군요. 아버지, 제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종수 씨는 남은 퇴직금 1억 원을 다 줬습니다. 아내가 말렸지요. 여보,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이거 주면 우리는 뭘로 살아? 종수 씨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정호가 이번에는 된다잖아. 믿어보자. 세 번째 가게도 망했어요. 이번에는 동업자가 돈을 들고 튀었답니다. 정호는 빚만 잔뜩 지고 허탕을 쳤지요. 그리고 한 달 전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빚 보증 좀 서주세요. 종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증 얼마나? 3천만 원이요. 사채업자한테 빌린 건데 보증인이 있어야 연장이 된대요. 종수 씨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호야, 아버지한테 지금 뭐가 있어서 보증을 서? 다 내가 가져갔잖아. 아버지,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제발요. 안 돼. 종수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뭘 한 거야? 아버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다 날려놓고 이제 보증까지 서달라고? 내가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번에 안 되면 저 진짜 끝이에요. 종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담배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내 분신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고도 또 손을 벌리다니. 내 인생은 실패했어. 종수 씨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2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뭐냐? 오래된 전셋집 하나, 늙어가는 아내 하나,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아들 하나. 성공한 인생은커녕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날 밤부터 종수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목마 태워달라고 졸라대던 모습, 대학 붙었다고 좋아하던 모습, 취직했다고 기뻐하던 모습. 그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과 겹쳐지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요.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어둠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수 씨의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밥맛이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라면 하나도 반 그릇을 남겼지요.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늘 더부룩했고 밤에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화병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화병이라니. 종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병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그게 왔더군요. 약 드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마음을 편히 가지라니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통장 잔고는 300만 원도 안 남았고 아내는 매일 허리 아프다며 출근하고 아들은 빚 때문에 전화도 안 받고 이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편히 가집니까? 종수 씨는 집 안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눈앞에 시립 도서관이 나타났어요. 들어가 볼까?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지요. 종수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축되더군요. 자신의 옷차림이 신경 쓰였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며칠째 머리도 안 감아서 기름기가 번들거렸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인가? 그런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착각이었겠지만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처참하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인상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종수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종수 씨 아니야? 돌아보니 옛 직장 동료 김철호였어요. 정년 퇴직 전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지요. 아, 철호 씨. 종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꼴로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야, 오랜만이다. 요즘 뭐하고 지내? 철호 씨가 반갑게 물었어요. 종수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뭐
손주 봐주느라 바빠. 딸이 맞벌이라서 딸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뿐이었지요. 그래, 좋겠다. 나도 손주 보고 싶은데 아직 멀었어. 하하, 그래. 애들이 빨리 결혼해야지.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종수 씨,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야위었네. 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건강 생각해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건강이 최고지. 우리 나이에. 철호 씨가 종수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연락해. 응, 그래. 종수 씨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거짓말한 게 들킨 것 같아서요. 도서관을 나가려다가 종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냥 가기 뭐하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있는 역사책 코너로 갔어요. 예전에 역사책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래된 책장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종수 씨는 책 등을 훑어보다가 한 권을 꺼냈어요. 조선의 실학자들이라는 제목이었지요. 별 생각 없이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 눈이 멈췄어요. 다산 정약용.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젊고 유능한 관료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신효박해가 일어나자 천주교도라는 죄목으로 유배를 떠났다. 나이 40.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강진으로 떠나야 했다. 종수 씨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정약용이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역적 죄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에게 방 한 칸 내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동문 밖 주막집 할머니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줬고 습한 골방 하나를 내주었다. 정약용은 그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 가지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었다. 종수 씨는 책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고요. 좁은 주막 골방에서 지내야 했다고요. 2억 원짜리 퇴직금 날린 자신과 뭐가 다를까요? 아니, 정약용이 더 비참했겠지요. 적어도 종수 씨는 죄인은 아니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피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절망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막집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에 정약용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그 좁은 골방에서 조선 최고의 학문을 이뤄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무려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다. 종수 씨는 멍하니 그 대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절망에서 500여 권의 책을. 상상이 안 됐어요. 주막 골방에서요. 좁고 습한 방에서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정약용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다산 정약용. 다음 날 종수 씨는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약용에 대한 책을 더 찾아봤어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더군요. 정약용이 유배 중에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책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 책을 빌렸습니다.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부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약용은 40살에 유배를 떠났습니다. 두 아들 학연과 학유는 서울에 남았지요. 아버지가 죄인이 됐으니 아들들도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이른바 패족이 된 거예요. 종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아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증 서주지 않아서 빚더미에 앉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요.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종수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정약용도 재해를 당했던 거예요. 임금의 총애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으니 그것도 엄청난 재해였겠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계속 읽었어요.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종수 씨는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넘어진 채 누워만 있었구나. 일어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종수 씨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좁은 골방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지요. 낡은 책상 위에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종수 씨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지요.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18년이라니요.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에 쏟아부었지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종수 씨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종수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정약용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개혁가, 목민심서의 저자, 그런 타이틀 말고 한 인간으로서의 정약용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절망을 견뎠을까요? 책을 읽다 보니 정약용의 처지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진요박해가 일어난 1801년, 정약용은 40살이었어요. 당시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지요.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아 수원 화성 건축에도 참여했고 거중기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료였어요.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형제들이 잡혀갔어요.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됐습니다. 정약용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지요. 40살에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종수 씨는 자신과 비교해봤어요. 자신은 72에 퇴직금을 잃었지요. 정약용은 40에 지위와 명예와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참했을까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각자의 고통은 각자에게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무너졌어요.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역병 환자 보듯 피했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면 화가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약용은 문 앞에 서서 하룻밤 묵을 곳을 구걸해야 했어요. 결국 동문 밖 주막집 할머니만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 주막 뒤편에 작은 골방이 있었어요. 좁고 습하고 어두운 방이었지요. 창문은 조그맣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방에서 살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희망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막집 할머니가 한마디를 했어요. 선비님,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정약용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종수 씨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밥 파는 노파의 한마디가 조선 최고의 학자를 일으켜 세웠다니요. 대단한 철학서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의 한마디가요. 정약용은 그날부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골방에 이름을 붙였어요. 사이제, 내 가지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었지요.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그게 사이제의 의미였습니다. 종수 씨는 그 네 가지를 공책에 적어봤어요. 맑은 생각, 단정한 용모, 적은 말, 무거운 행동. 자신은 어땠을까요? 생각은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맑기는커녕 탁하기 그지없었지요. 용모는요, 거울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며칠째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낡은 옷만 입고 있었거든요. 말은요, 혼자 있으니 말할 일도 없었지만 가끔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괜히 트집 잡고
괜히 화내고 행동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지요. 종수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약용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바로 세우려 했어요. 자기 수양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자신은 뭘 했나요?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봤잖아요. 그날 저녁 종수 씨는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조금 나아 보이더군요. 다음 날은 머리를 감았어요. 그 다음 날은 오래된 점퍼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기분이 달랐어요. 종수 씨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패족은 100배 더 노력해야 한다. 패족이라는 건 벼슬 길이 막힌 집안을 말합니다. 조상이 큰 죄를 지어서 자손들이 관직에 나설 수 없게 된 거지요. 정약용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걸 불행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다.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매진할 수 있으니까. 종수 씨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불행을 기회로 바꾸는 생각이었어요. 자신에게 대입해봤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건 불행이었지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불행이기만 한 걸까요? 덕분에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때 정약용의 또 다른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편지가 아니었어요. 정약용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재난의 시기는 남이 나를 돕지 못하게 하고 오직 스스로 돕도록 하늘이 준 기회다. 종수 씨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재난의 시기는 오직 스스로 돕도록 하늘이 준 기회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종수 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갚아주기를 바랐고, 아내가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그건 다 허황된 기대였어요.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도와야 했어요.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자조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 종수 씨는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괴로웠던 이유가 뭘까요? 가난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돈이 없으니 불편하긴 했지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과거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였고 통장에 돈이 있었고 아들 자랑을 할 수 있었지요.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남들의 시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옛 동료 철호 씨를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그런 생각을 버린 거예요. 좁은 골방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학문에 집중했지요. 그 결과가 500여 권의 저술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과거에 연연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신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종수 씨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에서 다시 좁은 골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스스로 돕는 것, 그게 살아가는 힘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종수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내와 아들을 원망하지 않기로요. 상황을 바꿀 순 없지만 마음을 바꿀 순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종수 씨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면도를 하고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서관에 갔어요. 정약용의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어려운 내용도 많았지만 천천히 읽어나갔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오전 내내 책을 읽다가 점심때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도 계속 읽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 순희 씨가 퇴근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내에게 말도 안 걸었습니다. 미안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오늘 일 힘들었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래. 아내가 대답했어요. 종수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저녁할게.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이 요리할 줄 알아? 배우면 되지. 서툴렀습니다. 쌀 씻는 것도 어설펐고 반찬 데우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된장찌개는 짜게 끓였고 밥은 질게 됐지요. 하지만 아내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 한마디에 종수 씨의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을까요?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들한테 다 빼앗겼지요. 집안일은 전부 아내 몫이었어요.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이제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종수 씨는 집 청소도 시작했어요. 오래된 전셋집이라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 틀에도, 장롱 뒤에도, 냉장고 위에도 하나씩 닦아나갔지요. 청소를 하다 보니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약용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주변을 정돈하면 마음도 따라서 맑아지더군요. 어느 날 저녁, 종수 씨는 아들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통화 때 소리 지른 이후로 서로 피했거든요. 정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정호야, 종수 씨도 떨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도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요즘 배달 일해요.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거요. 그래. 네, 사업은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빚 갚으려고요. 종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빚 천천히 갚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됐어. 지난 건 지났어. 앞으로 잘하면 돼. 전화를 끊고 종수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을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기고 아버지에게 또 손까지 벌려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도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들들을 걱정하면서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격려하면서요. 종수 씨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아버지가요. 그날 이후로 종수 씨와 정호는 종종 통화했어요.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었니? 오늘 날씨 좋더라.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지요.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종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정약용에서 시작해서 다른 실학자들 책도 읽었고 역사책, 철학책까지 범위를 넓혀갔지요.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찌개밖에 못 끓였는데 이제는 김치찌개도 하고 불고기도 만들고 생선도 굽게 됐지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완전히 달라졌네. 종수 씨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거지 뭐.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느 날 밤, 종수 씨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책상이었어요. 현직일 때 쓰던 건데 퇴직 후로는 먼지만 쌓여 있었지요. 그걸 닫고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글을 썼잖아요. 자신도 뭔가 써보고 싶었습니다. 첫 문장이 어려웠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 점심에 먹은 도시락, 저녁에 만든 요리, 아내와 나눈 대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글로 쓰니까 특별해 보였어요. 나도 뭔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처음에는 서너 줄이었는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게 됐지요. 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 것뿐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단계가 끝나고 은퇴 후의 삶이라는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퇴직금을 잃은 건 불행이었지만 덕분에 정약용을 알게 됐잖아요.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연락하잖아요. 아내에게 짐만 됐지만 이제는 함께 저녁을 만들잖아요. 하나가 닫히면 다른 하나가 열리는 거였습니다. 늦은 밤, 종수 씨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일기를 마무리했어요. 창 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달을 보며 한숨을 쉬었겠지요. 아,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달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근과 검,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부지런할 근, 검은 검소할 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 그게 정약용이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종수 씨도 그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겼어요. 비록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견디기 힘든 오늘이 훗날 가장 빛나는 문장이 될 것임을 믿으며 종수 씨는 담담하고 평온한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스탠드 불을 끄기 전 그는 공책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좁은 전셋집에 사는 72의 노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별로 없었고 아들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했고 아내는 여전히 식당에 출근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자리 잡았어요. 비교 대신 수용이 들어왔지요. 절망 대신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게 정약용이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스스로 돕는 것, 그게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견뎌온 세월,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요. 정약용 선생은 좁은 골방에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